네, 안녕하세요. 북포럼 336회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 전영민 저자님 모시고 저자 만난 생방송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를 일백당을 하시네요. 네, 박수 소리 크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자님 모시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이 본 방송을 함께 질문지 구성하고 진행할 MC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책만 보는 바보 김PD 김영사입니다. 아까보다 소리가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고자 하는 박상기입니다. 네, 저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리포터 문화기획자 김혜나입니다. 한국 지식을 외국으로 알리고 싶은 글로벌 인재 김종환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뭐 이 본방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이 오늘 이제 처음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며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영민 저자님 모시겠습니다. 간단히 이력 말씀드리면요. 현재 롯데그룹 정책본부 인사팀에 20년을 근무하셔서 HR 전반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롯데 인재경영연구소장 그리고 서울여대 견인교수 역임하셨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의도 나가시고요. 그 많이 알려진 그 책이에요. 팀장 매뉴얼이라는 책 공저하시기도 하셨고 오늘은 새로운 신간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입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행동하는 지식인도 계시고 네. 지식을 걸어볼로 막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살짝 긴장되네요. 보스들 나오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직장생활 전체를 사람과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름다운 화두 이 말씀 하셨는데 이 책이 시중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서점만 가면 볼 수 있는데 돈 많이 버셨겠어요. 전액 기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전액 기부요? 많이 팔려도 저한테는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정말요? 이거 다 팔린 거 후회되지 않으세요? 제 집사람은 무지하게 후회했습니다. 예. 다음 책은 그러면 어떻게? 다음 책도 전액 기부할 계획이고요. 정말요? 예, 여성 인재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에 대해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신 중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인지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책 나오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한번 질문해 주시죠. 지금 정영민 이사님이 그 롯데 들어가셨고 지금 20년째 22년째. 22년째. 네. 그러면 2014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4년요? 네.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한 회사가 아니고 한 부서죠. 한 부서. 예,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20년 넘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21년 되던 해에 부서 이동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 2월에. 네. 그 생소하대요. 부서 이동한다는 거. 네. 한 번도 짐도 싸서 옮겨본 적이 없는데 지난 한 해는 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세팅하고 제 스스로도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좀 보냈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찾고 있고요. 책도 한두 번 더 쓸 계획이고 그런 계획이시구나. 공부는 평생 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계속 공부하고 맞습니다. 20년 동안 아까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3년 정도 되면은 경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있고 대리점 빠른 데는 대리 닿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직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고 예.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직 권유 그런 게 왔을 텐데 있었죠. 예. 예. 왜 안 가시고 20년을 끝까지 롯데에 아니, 있으신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회사에 들어간 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 됐어요. 4개월 되는데 왜 이직 문제를 네. 일단 네. 답변 먼저. 스카우트이 많았죠. 네. 많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왔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왔고 학교에서 와서 학교에서 강의 네, 교수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아, 네.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한쪽에 말뚝박고 있는 것이 성장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예, 이동 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죠. 이동한다는 것은 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고액 연봉의 제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뭔가 좀 더 다른 전환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는 사실 뭐 욕심도 나죠. 뭐 네. 연봉 뭐 몇천만 원씩 더 준다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영학 중에서 조직 심리를 전공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경력 사원이 경력 사원으로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것이 자신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 수준의 충격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지금 이거 예. 사장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회장님이요?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여기- 저를 데려갈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HR이라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 HR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신입사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도대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HR? 여기? HR은 인사 업무 주로 하는데 아직 신입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게 HR이 생명도- 뭐냐면 휴먼 리소스라는 얘기입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인데 전 솔직히 저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원래 이제 대기업이 1900년도에 들어서 대기업이 생기면서 네. 이제 직원들 많이 뽑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관리하는 게 인사 업무였어요. 이걸 영어로 하면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때 퍼스널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사람을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 거예요. 5명, 6명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샘플로 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네. 죄송합니다. 잘 못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하나가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리소스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른 친구는 교육 훈련을 시키고 좀 이렇게 코칭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수로 하나하나가 아니다. 네. 그야말로 키울 수 있는 리소스다. 자원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최근에 좀 제가 이 단어를 싫어하는 게 사람은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이 회사에 쓰는 뭐 돈, 그 다음에 뭐 저 원재료, 소모품. 예, 소모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즘 HR이라는 용어를 네. 이런 쓰지 느낌이에요. 말고, 이런 예, 느낌. 쓰지 말고 불만이 막 튀어나오는데. 피플 매니지먼트. people management. 리소스는 감성, 네, 네. 영성 이런 부분들이 빠졌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직원들은 이제는 그 감성과 영성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름 자체를 피플 매니지먼트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제가 지금 초반부터 이런 질문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중의 석학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미래 전망하신 미래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이라는 문화 자체가 약간 좀 와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평 연결처럼 이렇게 된다는 관점과 그렇죠. 전망이 많거든요. 사실은 조직 관리 쪽, 조직 운영 쪽, 인재 관리 쪽 이쪽에 전문가신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요. 네. 현생 인류 역사 한 50만 년 된다 그러죠, 그죠? 그 50만 년 중에서 대기업이 생긴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50만 년 중에서
한 200~300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네. 이게 대기업이라는 것이 또 대기업과 같은 이 조직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신입사원 힘들죠, 그죠? 힘든데 이 대기업은 뭐냐면 롯데백화점 저희 그룹에 롯데백화점을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 해야 되는 일을 네. 10,000명이 분업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네. 각각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기업인데, 근데 10,000명이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앞으로 돌격하면 산으로 가겠죠, 그죠? 중구난방. 네. 산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 네.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임원급의 부문장도 있고 이게 뭐냐면 다 가지런히 이제 발 맞춰서 나가자고 하는 같은 방향으로 관리거든요. 갈 수 있도록. 네. 이 관리가 뭐 과거에 이제 조직 심리학자들은 한 7명이나 8명 정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밑에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는데 요걸 전문 용어로 하면 스판 오브 컨트롤이에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평화 플랫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가 도입되고 네. 특히 이제 모바일이 도입되면서 특히 스판 오브 컨트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아, 네네. 넓어지니까 과거에 이제 7명만 데리고 한 과에 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20명, 30명을 해도 문제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아. 스판 오브 컨트롤이 되니까. 네. 그래서 플랫해지고 조직이 네. 점점 그렇게 돼가겠죠. 아, 그렇게 역시나 그런 예. 그런 접점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아, 거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예. 조금 더 심도 있게 차후에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사투리 쓰시. 예, 신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예. 첫 번째 이 책에 나오는 그 질문이 예. 직장인이 던지는 11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당신 누구인가? 이 부분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에 네. 자기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책에도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네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의문을 되게 많이 던지고 대답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저자님의 이력이나 이런 건 나오지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소개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예로 누구나 당신은 누구이냐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저자님이 그 예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네.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 네.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예,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누구냐고요? 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 확인하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걸 네.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아나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을 계속 던지면 네네. 내가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우리 공동체에서 네.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집의 역할에서 막 가정 내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 역할을 맞춰서 이렇게 찾아갈 테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예. 내가 이 직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직장인들한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회사 무슨 과에 그렇죠. 무슨 맞아요. 대리 이겁니다. 네. 근데 그건 사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아니죠. 네. 아니고 그냥 명함일 뿐이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아. 근데 그 너머를 봐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소명이 있는 사람인지 또 뭐 24시간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행동하는 지식인 뭐 이렇게 저희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사실은 그렇죠. 아이덴티티. 집에 가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네. 살아가야지 정말 자기 네. 삶에 충실할 수도 있고 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직에서 사실 그 조직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난 무슨 과장이다 예. 이러면은 딱 이렇게 알아봐 주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명함 교환할 때도 대리하고 부장하고는 딱 이렇게 대면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약간 좀 상대방의 그 느낌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무시할 수 없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직급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신경 있으니까. 쓰이죠. 그래서 영업부에서는 왜 한 직급씩 올려서 달기도 그런 하고. 케이스 있었죠. 제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사동 여기 있는 모 회사인데 이게 저 영업한다고 필요하다고 차장을 부장으로 부르고 부장을 이제 수석 부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급여 올려주는 거 아니냐? 급여 전혀 안 올려준대요. 이름도 안 올라가요. 이름만 딱 바꾸겠다 이러길래 제가 그룹에 있을 때 그 짓을 왜 하냐? 이랬는데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장님이 다 집합시켜놓고 지금 다 집합시켜놓고 지금부터 다 한 직급씩 올려서 부른다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날 저녁에 외국 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신사동 일대에 뭐 소주가 다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거 수석부장으로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전지가 다 했으니까. 왜 즐겁죠? 이게 제가 이제 딜레마인데요. 그건 남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계속 목숨 걸다 보면 절벽에서 떨어진 날이 옵니다. 그게 누군가가 붙여준 직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붙여준 죽을 직급이죠. 때까지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직급이란 게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면요. 붙일 때는 하나씩 붙여요. 하나씩 붙인데 뗄 때는 한꺼번에 떼버려요. 쭉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절벽이에요. 거기에 연연해 하다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직장생활 하면 누구나 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을 그 직급의 목숨으로 오다가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자기 일에다 그래야죠. 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간파를 하면 그 친구는 진짜 이 하나씩 다른 거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놀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지인은 그 S대 기획과를 나와서 회사 그 조선소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부서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복사 이렇게 하는 게 그걸 한 달 내내 그것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해보면 좀 이렇게 그런 단순한 직에 계속 해야 되는 생활 속에서 뭐랄까 이게 이 직장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있죠. 신입사원 아직도 복사해요? 입사 4개월? 복사는 안 하는데 밑에 조금 있어서 안 하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이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신입사원들한테 하는 얘기가요. 3년 동안은 수업료 내고 다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업료를 내고? 월급 받지 말고. 신입사원 저도 계속 받는데요. 신입사원들 자기는 무슨 뭐 스펙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죠. 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 그냥 앉혀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복사라도 시켜야지. 제가 출장 나가서 신입사원으로 출장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그래서 뭐 했어요? 그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신입사원 때 이 복사 엄청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뭐 이 복사가 좀 기계가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한 장 한 장 해갖고 하고 나중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섞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분류 자동 분류 안 됐어요. 맞아. 이거 막 다 복사해서 막 섞어서 그다음에 이 하다 보면 이게 또 가끔씩 이 보고서 중에 하나 또 중간에 빠지는 게 빠지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막 하는 게 회의실 같은데 큰 데 펼쳐놓고 그거 엄청 오래 했죠. 엄청 오래 했는데 저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사를 하니까 이 복사 하나만큼은 내가 우리 그룹에서 최고로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사 하나만큼. 신입사원 때요? 그래 복사 하나만큼 내가 우리 그룹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사하는 것도 깨끗하게 복사하고요. 호치 캔슬 박는 것도 가장 이쁘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쪽으로 가냐면요.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이 복사한다고 그냥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복사하면서 그
보고서를 보는 겁니다. 보고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서를 보면서 전 부서의 모든 복사를 나한테 맡겨달라 이거예요. 그럼 전 부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핫한 이슈가 뭔지 복사실에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복사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키면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관점이다. 그 공은요 이렇게 마음 놓고 던지셔도 돼요. 소심하게 동치하고 안 맞으시게 이렇게 소심하게 던지시. 그렇구나. 그리고 저 경력을 좀 보니까 저기 이사님 경력을 보니까 처음에 고대 철학과로 오셔갖고 이렇게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론적인 학과가 경영학에 들어가서 어떤 뭐라 좀 의미론적인 그런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쓰면서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요. 사실은 저는 학문을 좀 하려고 생각했고 특히 동양철학 이제 김용옥 교수 제자입니다. 김용옥 교수가 이제 귀국하고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죠. 철학책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 시발점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고대 철학과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장교로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에 갔다가 복귀하면서 내가 이쪽 일로 가는 것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는 역시 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으로 가지 않고 롯데로 들어왔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보자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야간으로 쫙 박사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보통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이게 보면은 복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번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굽니까 이거? 이 사진을 꼭 좀 넣어달라고 해서 글로벌 인재가 가지고 왔어요. 저가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중국에서 찍은 겁니다. 학교에서 저런 걸 합니까? 학교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황제시네, 그죠? 자, 질문해 주시죠. 신입사원이신데, 신입사원인데 꼭 이것만 한 가지만은 꼭 지키면 성공한다. 그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뿐 아니고요. 저도 해당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학습하는 태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기업이나 보통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야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요? 나만 야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야근해요. 다 야근하는데 그 야근하는 환경에서 학습하려고 짬을 더 내는 친구가 더 빠르게 가는 거죠. 학습인데요. 학습하라 이러면 그냥 늘 학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학습이란 것은 꼭 책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의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궁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학습입니다. 그걸 계속 고민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효용이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저자님 말씀은 영어 학원이나 직장인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학습? 모든 것이 독서도 될 수 있고요. 학회 같은 데서 와서 공부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데 와서 이야기 들어보는 거 진짜,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익숙해지네요. 저자님들마다 다 좀 한 번씩은 욱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놀랬어. 공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학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MC 도전하는 것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학습의 반대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40시간 일하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 이 거래적 관계에 가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잘해서 회사에 기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돈 주니까 난 요 정도 기여한다 이러면 이제 끝이 몰락의 방아쇠가 당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을 일을 열심히 해서 야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야근을 조금 눈치가 보여서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야근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근요? 네. 없애야죠. 오! 없애야 박수! 맞습니다. 왜? 너무 뜻밖의 말씀이셔가지고. 다들 야근에 시달리시는구나. 예. 이게요, 이렇게 윗사람의 보여주기예요. 그렇죠. 윗사람의 맞아요. 보여주기 네. 하는데 뭐 여러 데이터에도 나오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오래 일합니다. 네. 생산성은 한 절반쯤 되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요. 양적이에요, 양적. 양적으로 보여주기인데요. 저는 아주 좀 발칙한 면이 좀 있어서 그렇게 야근시키면요. 일단은 뭐 눈치 보여서 못 가죠. 앉아있죠. 몰래 책 보죠. 몰래 책 봐요. 일하는 차. 그러면 상위분한테 이렇게 찍힌다든가 이렇게 좀 임팩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역사책 보고 이러면 찍히죠. 네, 근데 사무실에서 역사책 보면 찍히지만 경영학 책이나 인사 관련 책은 사무실에 펼쳐놓고 당당하게 봐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야근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런 뜻을 야근을 아까 질문이 야근을 시키면 어떻게 학습하냐에 대한 답이고요. 윗사람이 위에 보스들이 그 윗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야근을 하잖아요. 그 밑에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 근무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죠? 딴짓하고 뭐 커피 마시러 나가고 인터넷으로 막. 이건 정말 제 경험인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저는 막 북포럼도 오고 싶고 뭐 또 하고 싶고 하니까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몰입을 해서 일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이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꼭 남아있는 직원을 그 다음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 근데 낮에 그 직원은 꼭 딴짓하고 정말 윗상사한테 잘 보기에 남아있고 업무는 제대로 끝내놓지 않은데 그럼 이거는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양적으로 승부하지 말고요. 질적으로 더 많은 걸 내놓으면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야간으로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일찍 퇴근했겠습니까? 늦게 퇴근했겠습니까? 다 남아있는데 저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럼 제가 위에 보스한테 엄청나게 찍혔겠네? 네. 안 찍혔어요. 눈치를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안하죠, 동료들한테는. 근데 제가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임원돼서 남들보다 그 야근하던 친구보다 더 빠르게 임원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일찍 퇴근하세요. 하시고 질적인 성과를 많이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6시 땡 치면 학교 갔었어요. 학교 가서 밤에 2시간, 3시간 뭐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석박사를 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라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부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성과들이 보이겠지만 처음에 시도할 때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힘들었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요. 이제 입사해서 이제 그룹본부 인사팀에서 한 7년인가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보통 롯데는 3년이나 4년 정도면 이렇게 바꿔줘요, 부서를. 부서를. 부서를 바꾸는데 20년 계셨다고요? 7년째 이제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대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내 인생 이거 인사로 쫑치겠다는 느낌이에요. 이왕 이렇게 쭉 갈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딱 그 당시 이제 임원분한테 딱 얘기했죠. 저 야간 대학원을 좀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임원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회사는 언제까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만두라는 회사는 언제까지 나올 거야? 네. 딜을 했죠, 딜을.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야근 또 안 하고 네가 무슨 뭐 대학원을 가 회사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 그룹에서 돈 줘요.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학비 줘요. 그때는 안 그랬다면 내 돈 내고 가는데
회사는 그만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딜을 했죠. 딜한 게 일주일에 이틀에 3일 가지 않습니까? 네, 네. 6시쯤 나갑니다. 근데 사실 대학원도 방학이 길어요. 네. 저도 예, 방학이 길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한 7, 8개월밖에 안 돼요. 7, 8개월 동안은 네. 토요일, 일요일 또 네. 계속 사무실 나오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때 연차, 월차 다 까세요. 이렇게 필요. 승부수를 던지신 거네요. 예, 던진 거죠. 네. 근데 그 담당 임원이 그쯤 되니까 이제 네.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네. 없었고 대신에 이제 동료들한테 좀 미안하죠. 동료들한테 일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아침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막 가서 공부한 거 중에서 야 이건 정말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밤늦도록 정리를 해요. 네. 컴퓨터 정리해서 네. 그날 아침에 내가 어제 수업 듣다가 보니까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분들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그 앞에서 다 돌리기도 하고 네.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죠.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좀 네. 그런 그 공부를 할 수 있던 배경이 예. 그 좋은 상사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닌지. 왜냐면 좋은 상사가 아니죠. 회사 언제 그만둘 거냐 물어보세요. 아니 보통 듣고 계시 직장 상사분들 보면 예. 좀 까칠한 성격을 대부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예. 그래서 뭐 앞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시키는 일 이외에 뭘 한다든가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 직장인들이 고민이 좋은 상사를, 형님 같은 상사를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에 형님 같은 상사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예. 얘기할 수 있는 상사는 있지 않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가 뭐 다 잘 받아주다가 한 번쯤은 이게 또 네. 마음에 싫은 딱- 소리도 듣긴 딱 하겠죠. 이렇게 네. 껴놓죠. 네. 직장 상사는요. 네. 화면에 나오네. 네. 전생이 원수입니다. 네. 저희 이런 상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고 네. 저희 아도 아니에요. 정확히 전생이 원수예요. 전생에 엄청난 악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예.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나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 기쁘면 나보다 2배나 더 기뻐하시는 분 있죠. 부모님. 왜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야말로 내가 살아오는 평생을 사랑으로만 대해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짜증날 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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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다 똑같네. 평생을 사랑으로 대해주신 부모님을 시켜도 짜증날 때가 있는데 네. 이 인간은 나를 언제 봤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염없이 시켜요. 하염없이 시키는데 그 시키는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네. 네. 꼴딱꼴딱 넘어가요.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 개인적인 거. 개인적으로 시키고요. 네. 하루 이틀 부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팀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게 원수 맞아요, 진짜. 그나마 그렇게 해서 뭐 좀 나름 열심히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네, 가져가면 대표이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팀장님은 또 다른 말로 하시는 다른 거예요. 방법. 이게요. 네. 그 가져가면 딱 이래요. 이 까칠한 사람들은 결제판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결제판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그다음 뭐죠? 한숨이에요.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라.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님 같은 상사가 될 수 있어요? 전생의 면수지. 엄청난 악업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원수를 사랑하라 모릅니까? 명언이다.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팀장님 위에 부장님이에요? 예? 네. 팀장님의 전생의 왼수 누구예요? 팀장님의 윗 그래 상사분이죠. 부장이에요. 네. 똑같아. 부장님의 네. 전생의 왼수가 누굴까? 사장님이에요. 네. 사장님이에요. 다 있어. 다 나중에 진급해서 팀장 되고 부장 돼 보세요. 딱 뒤 돌아보면서 임원분이 전생의 원수죠. 뒤만 돌아보면서 전생의 원수구나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밑에 보면 쭉 있어. 쭉 나를 쳐다보면 전생의 원수. 맞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란 게 생긴 지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사 이것도 잘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죠. 네. 상사 결국은 전생의 원수고요. 네. 그런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내가 잘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사가 원수인데 예. 그 상사를 꼭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계속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사람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죠. 리더십이 얼마나 어려운 용어냐면요. 전생의 원수가 마음을 바꿔서 개심을 해서 전생의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한 번쯤 죽어줄 수 있겠다라는 심정이 들도록 만드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스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리더십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직장 상사가 와 형님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혹은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크다. 네, 직장 상사란 것이 본연적으로 조직의 상위에서 시킨 일을 가지고 나한테 지시를 하고 내 하는 일을 관리를 하고 코디네이션을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뭐 한국의 조직 그 직장인들 한 100만 명 중에서 정말 엄청난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한 10명쯤 있을 거예요. 그 10명을 내가 모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죠. 조직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본인도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요, 리더가 직장 상사는 원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관계를 조금 적게 가져가도록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말씀 되게 활발하시고 거침없으신데 되게 화낼 때 또 되게 무서우실 것 같고 근데 어떤 상사분이세요? 저자님? 제가 좀 괄괄하니까 고함 잘 지릅니다. 고함 지르세요? 제일 싫은데 고함 지르. 고함 딱 질러요. 화 막 내죠. 3분이면 끝나요. 쿨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뒤끝 있으면 안 돼요, 상사가. 정말 이게 모시기 힘든 상사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지는 이거 왜 이렇게 해서 화를 빡 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쉽지. 말 안 하고 가슴속에 꽁 하니 넣어놨다가 연말쯤 되면 수첩을 펴서 앉아봐라, 수첩 펴서 지난 3월 5일 날 2시경 네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한편 4월 3일 날 이게 제일 힘든 상사예요. 차라리. 그럼 그런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이 어떻게 태도를 고함을 지를 때 어떻게 나오는 직원이 예뻐 보이세요? 일단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냥 인정하고. 상사가 고함을 지르는데 대들면 이 레벨 이렇게 볼륨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저도 그 상사지만 얼토당토 안 한 일 갖고 혼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혼내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좀 외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을까요? 그렇죠. 외로움은 상사는 외로움을 가져가야 할까요? 직장인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님? CEO입니다. CEO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숙명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이 돼야 그래도 이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내 상사가 너무 무서우면 뭐 아이디어가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주눅이 들어서. 그렇죠. 이유 없이 계속 화내면 주눅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하고 그걸 이제 끌어내는 방법, 화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창의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방종으로 흘러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게으름이 있어요. 풀면 푸는 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조직이란 게 이게 조직이란 게 동아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은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규율이라든지 원칙 이거 못 지키면 이게 뭐 기분 좋게 애들 뭐 포용하고 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망하는데. 그래서 그 경쟁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조직사에서는 어떻게든 경쟁을 시키려고 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쟁의 개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경쟁을 보통은 저 사람 뭐 이렇게 깎아내리기 뭐 이렇게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것까지 경쟁의 범주를 두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약간 그렇게 그런 기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밟고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다, 경쟁에서 이긴 거다, 이런 사고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그런 덧붙여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제 같이 일을 했을 때 A가 일을 열심히 하고 B는 옆에서 생생만 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사들은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네,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 네. 먼저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내가 한번 뭐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얄밉게도 얘가 위에 가서 자기 한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가. 그렇죠. 얘를 그런 경우가 칭찬하면서 많죠. 나한테는 막 야, 넌 도대체 뭐 하냐고 하잖아요. 그죠? 4번, 5번, 6번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상사는 언젠가 알게 됩니다. 한 번, 2번 정도는 상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상사 보세요. 상사가 직장 상사가 자기도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싶죠. 그죠? 그 네. 방법이 뭘까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성과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성과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잘하는 애를 격려하고 일 못하는 애는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사 자신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바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그 뭐 인사를 오래 느끼는 건데 네. 가끔씩 이제 보면 승진 한번 떨어졌다고 입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한두 번 승진 떨어지는 거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 승진 떨어졌다고 왜 이직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직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지금도 우리 계열사 사장이신데 이분은 정말 탁월했어요. 하여튼 과장 때부터 정말 탁월했는데 네, 네. 야, 저 양반은 꼭 사장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직원들 진급을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요? 3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저 그때 얘기했죠. 찾아가서 야 이거는 진짜 잘못된 네, 네, 승진 네. 인사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승진이 떨어지냐. 근데 눈 하나 깜짝하네요. 아 그분이? 예, 눈 하나 깜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직급이 일을 하냐? 직급 일하는 게 아니야. 대범하신데요. 예. 그래서 임원 달고요. 3번 발탁 승진해가지고 다 만회하시고 지금 계열사 사장님 하고 계십니다. 3번 직원 때 3번 떨어진 사람이 사장까지 그것도 굉장히 50대 초반에 네. 사장이 됐어요. 그거는 내가 한번 승진이 떨어졌다. 오해나 뭐 잘못된 평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충분히 실력 있고 성과 내는 애들이 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네요. 봤을 때. 사필기정이죠. 네, 당연하죠. 네. 아까 이제 경쟁하는데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이건 경쟁의 술수죠. 네. 술수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고위층 임원까지 가서 승승장구 저는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네. 내지 2번 정도 승진해서 네, 윈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예, 일을 뭘 보고 잘한다고 하는 건지? 일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네. 이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네. 고민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네. 내가 이제 아까 10,000명이 롯데백화점 일을 분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각각이 다 이제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니까 뭐 몇천 분의 1을 맡고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그것만 보고 막 여기서 뭐 그 안에서 정합성 있게 퍼펙트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전체의 관점에서 사장님이 딱 보시기에 전체를 보시면서 아 저쪽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거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결국은 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차상위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네네. 시각으로 내 일을 보는 거죠. 항상. CEO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데 네. CEO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노력하는 게 내 위에 차상위자의 네네. 시선 정도로 네. 내 일을 보고 해야 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요 일의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네. 회사 전체 혹은 부문 전체의 네. 전체 최적화를 생각해서 네. 내 일을 수행하면 잘하는 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을 할 때 저한테 만약에 복사를 시켰다.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복사를 시켰으면 왜 우리 상사는
상사는 이 복사를 뭘 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부분까지 그렇죠. 감안해서 하라는 거죠. 가장 쉽게.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해야죠. 네, 네. 그렇게 상사의 시각에서 내 일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시각이 아니고 위에 있는 상사의 시각에서 계속 내 일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상사의 시각에서 A와 B가 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아니 A만 둘게요. 네.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실 조금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뭐 예. 잦은 불화가 있다던가 예. 그 동료들하고 그럴 경우에는 A를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대처를 하는 게 상사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코칭을 해서 고쳐야죠. 고쳐보고 특히 네. 이제 이게 좀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태도에 문제가 있는 네.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제가 아는 사람은 예. 못된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하거든요. 독한 사람 일을 잘하겠죠. 못된 네. 사람은. 근데 이게 회사란 건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거죠. 서로 협조하고 같이 코워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네.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네. 그렇구나. 실무자 네. 내지는 뭐 대리급까지는 네. 자기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막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네. 자,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회사 전체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 위로 올라가면 진짜 치명적이죠. 고치도록 하든지 아니면 네. 그런 친구는 내보내는 1순위입니다. 일을 잘하더라도 네. 네. 차라리 일을 못하더라도 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파이팅하고 팀워크가 좋아야 돼요. 책에 보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예. 즉 상사가 원래 이제 과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직위가 바뀌어서 이제 부장이 됐는데, 그럼 부장 역할을 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었을 때 했던 그런 업무, 실무 그 역할을 이제 부장이 돼서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런 분들, 그런 상사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상사가 알아서 만능 제주꾼처럼 그걸 다 하고 예.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사는 아마 머리가 터져서 죽든지 엄청 아니면 힘들어하는데 더 위로 못 올라갈 네네네. 거예요. 예. 어. 그 뭐 저 회사에 그런 사람 있죠. 대리급 상무. 대리급 상무. 사원급 이사. 그죠? 그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더 위로 올라가서도 챙길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겠죠. 어렵죠. 과부하가 되겠죠. 자기가 그 더 올라가서도 밑에 대리 애들 해야 되는 걸 자기가 다 챙기면 네. 머리 터져 죽든지 네. 과로사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 어느 CEO가 네. 그 사람을 더 넓은 범죄 일을 시키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네. 역할을 바꿔야 돼요. 네. 소위 상황지능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네. 소위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 내가 올라갔을 때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올리기보다는 예. 관리 능력이나 이렇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후자가. 네. 이게 실무자 때 일 잘하는 방식하고 네네.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돼서 일 잘하는 방식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네. 실무자 때 잘했다고 해서 네네. 반드시 임원이 돼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태도 네.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선진적이죠. 근데 보통은 인사 담당자 분이시고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런 그 식견이 관점이 보이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자기 일을 엄청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승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승진을 네. 내가 일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걸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하다가 회사 망하죠. 아. 승진이라 내가 일을 엄청 잘했어. 네. 엄청 잘하면 걔한테 뭘 해주냐면 네. 성과급을 왕창 주는 거예요. 잘했다. 아, 성과급을. 성과급을 왕창 주고 이 친구는 한 단계 올려서 더 큰 일을 맡기면 더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겠다 하는 친구들을 네. 셀렉트 선발해서 승진을 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잘 모르고 일 잘하는 애들한테 네. 보상으로 승진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그게 맞지 않죠. 그러면 일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돈인지 아니면 더 넓은 범주의 일을 하고 둘 다를 선택해야죠. 둘 다 하면 되니까 하나만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개발자로 오래를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서 관리자의 역할이 됐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승진이 될수록 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있죠. 네. 관리자 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아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맞아요. 싫은 소리 그렇죠. 못하면. 네.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예. 난 성격 못됐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예. 책에 보니까 저자님 인생이 산무 인생이라고요. 예. 제 화면 보시면 자동차 운전 안 하시고 운전 안 합니다. 자동차 예. 그리고 또 저 2차 안 간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2차 가죠. 아 그리고 골프도 안 하신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이걸 딱 집어서 산무 인생이라고 아예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 개 다 사실은 조직 생활할 때 사실 뭐 필요할 것 같기도 한 부분인데 자동차부터 볼까요? 차요. 여기 올 때도 그럼 택시 타고 갔죠. 택시 타고 갔죠. 아 택시는 타세요? 택시는? 택시는 타죠. 아, 예. 그럼 가족 여행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합니다. 왜 운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해요. 네. 이제 기갑부대 장교 출신이라서 탱크 부대 네. 50톤짜리를 이렇게 몰았어요. 군에 있을 때. 네. 운전을 하죠. 하는데 아예 면허를 안 따는 이유가 공부 때문에 그래요. 공부 때문에. 공부요? 예,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게으르고 노는 걸 좀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아니 근데 예. 책이 나온 거 보면 전혀 게으르시지 않으시던데.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제가 만약에 면허를 땄다 이러면 차 사겠죠. 그래도 명색이 임원인데 차 못 사겠어요? 네. 차 사겠죠. 차 샀어. 그럼 운전하겠죠. 네, 운전이 굉장히 재밌죠.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놀러 가고 싶겠죠. 네. 놀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할 때 차로 하겠죠. 네. 책은 언제 봐요? 어... 책 보기 가장 좋은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도서관 아니에요. 아, 책 보기 가장 좋은 장소 지하철. 지하철.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약간의 지옥철이요. 지옥철 맞죠? 아침에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네. 막 꽉 차고 일찍 출근하세요. 아. 일찍 출근하면 지옥철 아니에요. 아, 변명의 여지가. 서서 지하철 서서 책 보면서 밑줄 떴습니다. 근데 저는 지옥철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 예. 지옥철인 걸 잊을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아니 저는 기력이 빠지던데. 지하철에서 책을 근데 이게 보면? 지하철이 네. 좋은 이유가 뭐냐? 약간의 소음이 있고요. 네. 일단은 목표역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할 게 없어. 거기서 맞아요. 뭘 할 거야. 네.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예. 하나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항상 보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으로 책처럼 예. 뉴스 기사 읽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뭐 45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 보면 지하철에서 다 스마트폰 보고 네. 뭐 뉴스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렇게 서치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타이틀 이 제목이 조금 이렇게 치는 자극적인 거, 거? 자극적인 네. 거. 흥미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흥미 네. 위주로 계속 서칭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흥미 위주의 막 자극적인 거 기사 이런 거 쭉 보고 한 40분 출근했어요. 나한테 뭐가 남죠? 예,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스마트폰 잘 안 하죠. 그럼 책을 보시면 어떤 책을 주로 보세요? 여기 책에 보면 뭐 천상여신 얘기도 나오고 무슨 그 동양철학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책을 주로 보세요? 다 봐요. 예, 다 다 보세요? 보고 네. 뭐 음악책은 안 봅니다. 소설도 보시는 거예요? 소설 그러면? 보죠. 아, 그런 여러 장르 문학도 읽으시고 그런 예. 것 같은데 그런 게 예.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문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은 뭐 많이 나오긴 예, 하지만. 인문학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적 측면, 뭐 경영학적 네네네. 측면으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경제학의 기본을 두다 보니까 경제학은 뭡니까? 어떤 에비던스, 증거, 숫자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이야기가 안 흘러갑니다. 그렇죠. 근데 인문학은 어떻습니까? 인문학은 숫자, 증거 이렇게 없어도 충분히 자기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숫자와 이런 것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벅벅해졌습니까? 벅벅해졌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답은 앞으로 인문학이다. 특히 제가 아까 피플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휴먼 리소스가 아니고 네, HR 대신 사람은 네.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네.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보통 몇 권 정도 읽으세요? 하루에 5건요. 일주일에 5건요. 일주일에 5건요? 예. 일주일에 5건이면 거의 하루에 한 권씩 보는 분량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출퇴근 시간도 있고요. 저녁에도 보고. 근데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독서의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죠. 네. 이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쵸. 다른 사람들이 네. 썼는 책들을 보고 거기에서 수많은 개념과 용어를 다 옮겨서 다시 넣었겠죠. 그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 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책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이 참고해 있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저도 그중에서 상당 부분 읽었겠죠. 그럼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많이 지나가겠죠. 빨라지겠죠. 독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독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량이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일주일에 5권 읽는다 이러니까 많다고 하시는데 그냥 5권 읽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중에 3권은 반드시 2번 읽습니다. 반드시 2번 읽는다고요? 예, 한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고 그 중에 3권은 2번 읽습니다. 2번. 그리고 정말 괜찮은 한 권 정도는 컴퓨터로 한 A4지 필사도 하세요? A4지 10장에 20장 정도 썸머리해서 주변의 동료들한테 이제 참고해라.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7시간 잡니다. 근데 다 하실 수 그게 있으세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땡땡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임원이에요. 땡땡이 치면 우리 회장 근처 나와두겠습니까? 엄청 바쁘죠. 그렇군요. 예. 되게 반성이 되는데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도 있죠. 골프를 안 하는 거. 네. 골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의 장점이요? 그 보통 접대하거나 이럴 때. 그렇죠. 골프의 장점은요 이겁니다. 재밌다는 거. 재밌죠. 네.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재밌다는 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해보신 거예요, 골프를? 예전에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골프 자체도 재밌지만 골프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했다는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기업에서도 네. 골프 같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저는 하나은행 안 같은 갑니다. 경우에도 저는 안 골프 갑니다. 행사도 하고. 이게 임원이면 더 골프를 하시는 재밌어요. 분들이 이제 주말에 골프하러 나가잖아요. 이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네트워크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데.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장 나가시는 분들 4시, 5시 일어나서 나가죠, 그죠? 일찍 나가시면 일찍 나가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저녁에 술 접대하면서 술 마시면서 접대하는 것보다도 운동하면서 접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맞아. 얘기하면서 네. 골프 한바탕 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맛집에 가가지고 죽도록 퍼마시잖아요. 또. 그렇게 만취한 상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그럼 책은 언제 보나? 어머, 또 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네. 주말에 책 봐요. 그러면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가족과의 소통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일도 많이 하실 텐데 소리가 작아지셨어. 대학 갔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에서 예. 우리 저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무뚝뚝한 아버지. 글쎄요, 이거 가락동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고요. 이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짧은 시간을 같이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책에 보면 플랫폼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어떤 시간대가 되면 딱 이 행동을 한다는데 플랫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집사람과 롯데시네마를 간다. 매주. 매주. 와, 실제로요? 예, 매주. 매주 가신다고요? 매주 갑니다. 가장 핫한 영화.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 너무 멋있네요. 아주 짧아요. 토요일 저녁에 영화 2시간, 식사 1시간, 3시간을 집중적으로 집사람한테. 그러면 그 서울에도 외에는 용서해 줄 것 같아, 진짜. 과연 그럴까? 근데요. 여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맞아요. 더 해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실컷 같이 쓸게. 아니 근데 이렇게 책 때문에 그럼 2차도 안 가신다고 그게 나와 있던데 아니 그러면은 조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1차만 하면 하죠. 1차에서 충분히 이게요. 저는 이거 저녁에 회식하는 거 굉장히 장려합니다. 왜 장려하냐면
저는 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가 뭡니까? 밥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직원들하고 소주 마시는 거 굉장히 장려합니다. 장려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술 기운을 빌려서 평소에 보스한테 못하던 이야기도 좀 하고 으쌰으쌰도 하죠, 그죠? 이제 그 선에서 끝나야지. 네. 이게 인간관계를 굉장히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회식이고 술자리잖아요. 네. 근데 9시 반 10시쯤 돼서 술이 꽉 취하면 네. 인간은 어디 간 적 없고 개들만 남아가지고 계속 뭐 2차 가보십시오. 2차 가면 그게 인간관계 돈독하게 하는 겁니까? 술이 술을 먹는 건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뭐 그 2차 가서 막 폭탄 좀 하나 먹고 인사불성할 정도로 취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혈맹이다 뭐 이러면서 하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 무슨 혈맹은 혈맹이야. 술주정한 거죠. 네. 딱 1차에서 끝나고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 회사 다니면서 뭐 박사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계속 책으로 다 귀결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습니까? 골프 치고 막 재밌는가요? 하고 네. 집사람하고 아, 1년에 책이 잠깐만요. 예. 저는 책 보는 게 재밌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예. 공부하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네. 제가 휴. 네. 굉장히 모처럼 책 보는 게 재밌는 사람을 네. 희귀한 동물이다. 저 책 보는 거 재미없습니다. 책 보는 게- 재미없으세요? 책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밌어서 보신다는 거 아니었었어요? 책이요? 네. 5권을 저는 공부가 즐거웠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즐거워서 하신다는 거 아니셨어요? 그 정말 독서가 즐겁다? 사기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고 오, 네. 내가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네. 사는 거라고. 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그렇게 5권씩 읽으신 거예요? 의지로? 그렇죠. 독하게. 진짜 독하신 것 같은데요? 와, 의지로. 전 좋아해서 이렇게 읽으시는 줄 알았더니 되게 놀라운 이게 포인트예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면 이것도 플랫폼인데요. 네. 사람은 게으르게 되면 자꾸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 플랫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플랫폼이 게 뭐냐면 뭔가요? 네. 기차역이잖아요, 플랫폼이.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가락동 사는데 사무실 사는 양평동까지 가려면 3호선 타고 저 고속터미널에서 네.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가다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하면 무조건 내려야 돼요. 네.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딱 상황에 도착하면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반사적으로 그쵸? 작용하는. 그걸 딱 인생의 틀을 만들어놔야지 내가 게으름으로 도망갈 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혹시 습관 이런 거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 삶의 버려야지 되는 패턴으로. 거죠. 이제 제가 12시 10분 전이면 땡 네. 소리 나면서 그냥 운동하러 가요. 네. 회사 앞에 운동하러 가서 이제 신문하고 그날 보던 책, 네. 그다음에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결제판 이런 것도 들고 이 의자형 자전거 있어요. 네. 의자형 자전거. 앉아서 의자형 자전거에서 스포츠센터 자전거 한 40분 땀을 흘리면서 네. 아주 신문 다 보고 네. 또 책도 좀 보고 그날 결제해야 될 거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이제 음. 고민하는 거죠. 그러고 샤워하고 들어와서 이제 점심은 간단하게 네. 사무실에서 먹고 음. 매일 합니다. 그 전날 술이 떡이 되도록 먹어도 매일 합니다. 네. 이래야지 이게 내 컨디션이라든지 의식 네. 이런 것들이 예리한 상태에서 계속돼서 이게 플랫폼이에요. 12시 10분 전. 네. 토요일 날 오후는 무조건 교보문고 잠실 간다 이거예요. 예. 거기 가서 책 5권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 무조건 동안 가는 거예요. 네. 무조건 토요일 오후 가요. 내가 이 5권을 샀는데 이번 주 내에 이 책 5권들을 전부 다 사살하지 못하면 사살하지 못하면 남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내가 플랫폼에 나오면 네. 잠시 문고를 가서 5권 사야 돼요. 네. 못 읽으면 6권이 돼버려요. 7권이 돼요. 그런 경우도 이러면 이제 있어요? 있죠.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러면 거예요. 밤 새워야 돼. 아. 아니 어떻게? 물러서지 않는 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게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정하는 건데 예. 조직사에서 아까 12시 10분 전 그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뭐 사장님이 우리 이거 미팅하자. 예.
라고 해서 뭐 미팅 약속을 잡는다든지 물론 회장님께서 찾으시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엄청 찾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니까 다른 패턴을 찾으시면 돼요. 다른 패턴? 다른 패턴을. 제가 저녁 시간은 플랫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외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 매일 저녁 약속입니다. 그 패턴, 거기는 플랫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임원이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좀 하는 거고 또 이게 점심시간을 비우니까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와요. 7시 조금 넘으면 사무실 나오는데요. 7시 좀 넘으면 나오면 지옥철 아니에요. 아주 사람들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아침 시간에 좀 의식이 맑아요. 전화도 안 오죠. 이때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기획해야 될 일은 그 시간에 다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9시 되면 우리 직원들 막 나와서 막 들어와서 결제받고 전화하고 이러면은 한 20분 이상을 어느 화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플랫폼이죠. 근데 저희가 늘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의 플랫폼들을 만드는데 작심삼일이 되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3일마다 목표 세우라는 그 바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라는 겁니다. 플랫폼을 해서 이거는 내 생활의 스케줄 속에 행동의 패턴 속에 넣어야 되고요. 하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의 비결은 주변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버리는 나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딱 공표를 해버리면 창피 당하기 싫어서라도 후퇴가 안 됩니다. 저 이거요 산모인생 플랫폼 저 후퇴 안 돼요. 왜? 책으로 썼어? 모든 사람한테 이게 후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부회장님도 이제 점심시간에 안 찾을 거예요. 보셨거든 제 책.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플랫폼을 세워서 딱딱 맞춰서 하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하나씩 필요해서 배워 나간 거죠. 저희 나이 때는 이렇게 플랫폼대로는 아니셨죠? 아니죠. 조금 인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일찍 7시 좀 나온다 이러고 뭐 성공한 CEO들 보면 뭐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와 정말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잠이 자꾸 없어져요. 공감하면서 고개 끄덕이시는데. 젊은 시절에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저. 근데 쭉 가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지금은 진짜 너무 CEO쯤 가면 진짜 새벽잠도 없으시죠. 4시, 5시 일어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CEO들이 젊을 때부터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렇지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플랫폼을 세워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점점 새벽잠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21년 동안 그냥 맨땅에 20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지겨운 밥벌이 샐러리맨 이 고민을 하면서 온몸으로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달았는데 이제 크고 있는 후배들은 저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알고 이해하고 좀 해나가는 차원에서 책을 낸 거죠. 근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인재를 보실 때 인재를 가리는 것도 이제 그 저자님의 일이시잖아요. 인재를 보실 때 전 좀 두려운 것이 저자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형이시니까 저자님만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앞설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이 새벽잠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신입사원 때부터 플랫폼 설정해서 막 맹렬하게 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금방 번아웃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 일에 폭발적으로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학습하겠다는 이 태도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 20년, 30년 관점에서 길게 봤을 때에 지금 굉장히 반딱반딱한 머리를 가지고 일을 잘하는 애하고 계속 학습하고 내 스스로 성장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애하고 결승전에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인재를 선발할 때도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이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해서 그 학습과 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를 그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저도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육아로 인해서 또 한 3, 4년 동안 일을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면접도 많이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자꾸 떨어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상 면접장에 가면 뻔한 질문에 대한 뻔한 대답을 하고 있고 나만의 독특함을 못 보여주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인재 얘기 합시다. 네. 궁금해요. 인재 이러면 사람들은 이런 인재가 상이 있을 거다. 이런 핵심 인재 상이 있을 거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계열사 중에 뭐 저 백화점 아주 소프트하죠, 그죠? 백화점이 소프트하고 패션 이런 것들 나눌 정도로 창의적인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에 인재는 패셔너블하고 감각 있고 창의적인 애겠죠, 그죠? 거기서 그렇게 훌륭한 핵심 인재를 우리 계열사 중에 롯데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화학회사입니다. 여수에 공장이 있고요. 여기는 정말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불나서 사고 나면요 큰일 나요. 그렇죠. 거기는 기준, 원칙, 굉장히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숫자 하나 안 틀리게 관리해야 되는 데입니다. 백화점의 그 핵심 인재를 케미칼에 갖다 놓으면 계속 핵심 인재일까요? 케미칼에서 굉장히 공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굉장히 치밀한 애인데 얘를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 갖다 놓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업무가 그건 틀리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보면 그 인더스트리, 그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 또 그 직무에서 정말 중요한 인재상이 다 제각각이고요. 결국 내가 뭐 면접에 가서 나를 잘 보여주겠다. 화장하고 이래가지고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내가 내하고 궁합이 맞는 일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지원하는 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잘 맞는지. 나하고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구나.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제 앞으로는 직장생활 40년 할 거 아니에요. 40년 해야 되는데 40년 내내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어. 그렇죠. 죽을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영화 관상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처음에 신입사원을 뽑으실 때 관상학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 그 관상학 쪽은 정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을 뽑았는데 실수한 부분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없었는지. 옛날에 그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 뭐 관상가를 앉혀놓고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거는 뭐 관상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관상가를 동원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을 뽑는데 노력한다. 이 메시지예요. 관상요? 글쎄요. 저는 사람 보는 걸로 뭐 박사 받았고 그걸로 22년째 하고 있지만 관상대로 갈까요? 관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정말 밝게 살아오면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그게 항상 웃는 사람은 웃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짜증내는 사람은 나이 40 넘으면 얼굴에 짜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신입사원이 그 20몇 년 살아온 그 세월 갖고 얼굴에 뭐 있겠어요? 없죠. 맞아요. 관상 우리가 안 봅니다. 근데 뭐 재밌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잘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보다 연봉이 더 많더라. 키 크고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도 많고. 그러면 딱 신입사원 봤을 때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신입사원 우리 면접 볼 때 제가 면접관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네. 훈련시키는 사람인데 네, 진짜 궁금하네요. 처음에 딱 보면요, 뭐부터 보이겠습니까?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얼굴 보이는데 우리는 면접을 어떻게 하냐면요, 딴 데처럼 10분 이렇게 안 봐요. 하나 딱 앉혀놓고 전문 면접관, 아주 훈련받은 면접관 둘이서 1시간 이상 둘이서 집중적으로 지금 1시간씩이나. 1시간씩 진 빠지죠. 그렇죠. 진 빠지게 해놓고 한다. 걔를 또 다시 가서 옆방에서 과제를 줘가지고 PT를 또 하고 거기서 또 끝나고 나면 옆방에 가면 머리. 똑같은 과제를 발표했던 애들끼리 모여서 그거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딱 보고 사람 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예.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스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예. 다 보고 그렇죠. 네, 충분히 이제 관찰하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네요. 정말 인재에 따라서 사람 회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구글이나 혹은 이런 맥킨지 같은 회사는요. 네네. 면접 정말 철저하게 봅니다. 10번씩 봐요. 10번씩. 아, 10번씩. 예. 10번씩 면접 보고 막 집중적으로. 그럼 우리도 사실 그 인재의 개념을 봤을 때는 그 10번 그렇게 심층 면접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인재의 기준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이제 요 마무리 질문 하나 이제 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정을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사가 된 지금 이 시점에도 열정이 있으신가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죽을 때까지. 어... 사람들이 열정을 이제 막 저는 신입 사원들이 와서 면접장에서 네. 저는 열정적인 젊은입니다. 거짓말 하거든요.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열심을 네. 헷갈려 하더라고요. 틀린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보통? 비슷해 보이죠, 그죠? 네, 열정이 보이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지속성의 차이. 예, 지속 가능성의 문제. 내가 회사 들어와서 회사 들어오면 열심히 하겠다. 모든 신입 사원들 다 그렇게 했죠,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조금 이제 이 친구 열심히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열심이라는 건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건요. 몇 번의 장애 하고 몇 번의 돌부리에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꺼지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회사와 거래적 관계. 그래 너 월급 주니까 내가 뭐 매일 아침 나가서 내 노동을 제공한다 이런 관계로 이제 전락하기 쉬워요. 열심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은 열정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저 친구는 열정적인 젊은이 뭐 타고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열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나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근데 그 목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요. 정말 저 목표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면 누워서 잠 잘라 부르다가 그 목표가 생각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설레가지고. 그런 선명하고 가슴 설레는 그 목표가 매일 아침에 나에게 보내주는 선물이 바로 열정입니다. 저자님은 그렇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한 번쯤 되묻게 되네요. 예.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네. 그런 어떤 가슴 설레는 목표, 이 5년 후, 10년 후에 그 목표가 계속 매일 아침에 보내주는 게 열정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열심히 사자. 그 열심은 굉장히 꺼지기 쉬운 물이다. 그럼 이사님은 지금 목표가 뭐? 요건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니까. 뭔지 감이 좀 오기도 네. 하고. 네. 이 목표를 제가 아는 분들 들으면 괘씸한 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 시간 빨리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9시 반까지 이제 Q&A 시간 이제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질문? 우리 쪽에서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우리 전 작가님 강의 잘 들었고요. 주로 지금 오늘 그 얘기가 주로 이제 그 20대, 30대 위주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중년들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직장인들 그렇다면 은퇴 전 10년을 만약에 이제 앞둔 직장인이라면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책 보셨으면 인생 3부작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삶의 패턴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요즘 정년이 늘어서 60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60까지 살고 저축 잘해서 그 저축에 있는 돈 가지고 노년을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살겠다.
몇 년을? 40년을? 100세 시대인데 40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네.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그냥 은퇴해서 생산적 활동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생 초반 30년은 학교와 같은 조직에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난리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30년 동안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을 기업 속에서 하면서 사는 거죠. 인컴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업이란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학교란 겁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조직하고 또 사람에게 이 업무를 분담해서 매니지먼트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 생활하면서 어떻게 시장은 어떻고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수요를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면 시장이 이제 반응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봅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끝나면 이제는 뭐 저 애들도 다 이제 뭐 학교 다 보냈고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부터 저는 진짜 꽃 같은 인생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애 키운다고 돈 모은다고 정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했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배운 거, 회사에서 배운 걸 통틀어서 남아있는 30년 동안은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장기, 그 일을 하시면서 30년. 그때는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는 거죠. 저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내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10년 정도의 직장생활에 남아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은퇴 후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면서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인컴을 벌 수 있는 그 길이 뭔가를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직장생활 한다는 목표였는데 저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22년? 2년 차입니다. 네, 예. 22년 차. 롯데에서 꼭 30년 기념패를 꼭 받고 나가요. 그럼 아까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다음 질문하실 분은 이렇게 대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저기 이제 그 받는 사이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인트로 부분에서 조직의 수평 연결 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조직 사회를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중간 관리자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많이 줄어들 텐데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다. 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스pan 오브 컨트롤이 넓어졌기 때문에 숫자는 줄지만 기업 조직이 존재하는 이상은 중간 관리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세요. 네. 이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롯데라는 기업에서 지금 22년의 세월을 지금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 경험도 없고요. 그럴 자신도 없는데, 저자님은 그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오셨는지랑, 또 그렇게 오래 있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일을 한 3년 4년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졸업 다른 업무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년 동안 졸업을 못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 차장님이셨어요. 그 당시 차장님이 지금은 우리 계열사의 대표이사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오셔가지고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신입사원 교재 맨 앞페이지에 펴 펼쳐라. 펜을 들어. 롯데에서 사장이 된다고 써라. 썼죠. 롯데에서 사장이 된다 써라. 썼죠. 그때 이후로 계속 난 롯데 사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장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최소한 임원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된다. 나 정말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롯데 사장이 되겠다라는 걸 쓴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회사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 다 맞추는 거예요. 최소한 사장이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렇죠. 커지고 네네. 조그만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네. 요만한 회사에서 요만큼 잘못했다 해서 삐져가지고 막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사장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또 업무의 성과도 달라질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육아와 이제 일을 병행하고 있는 전업맘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 6년 정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고 저는 이제 아예 다른 쪽 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야근이나 이런 좀 아니면 뭐랄까 사람을 만나는 거라던가 이런 게 조금 제한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예 병행을 한 건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여성 인력에 대한 이제 많이 여성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그 내용입니다. 네, 정말 두 번째 책. 두 번째 여성인재 관련된 얘기인데요.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네. 그 여자 동기들 있었죠, 그죠? 입사할 때. 입사할 때 여자 동기들. 군대 말고. 군대 적었죠, 그죠? 여자 동기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죠? 네. 같이 입사했죠, 그죠? 근데 국가를 위해서 2년 군대 잘 복무하셨어요. 그래서 쭉 합니다. 네. 그 여자 동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좀 이따가 출산휴가 갈 겁니다. 애 둘 놓으면 1년씩 쉬면 2년간 국가를 위해서 출산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애 다 키우고 오면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이고 여성 인재는 국가를 위해서 애 낳으러 가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런 컨셉으로 잘 돼 있고요. 점점점 확산될 겁니다. 1년씩 주고 계세요? 저희 그룹은 회장님께서 그 신문에 나왔는데 회장님께서 네거티브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출산휴가 가시잖아요, 그죠? 네. 출산휴가 가고 난 다음 나 육아휴직 1년 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희 육아휴직 썼어요. 자동방으로 쓰는 거야. 쓰고 퇴사했죠, 바로. 뭐 회사에. 저희들은 그 육아휴직 쓰고 퇴사하는 퇴사율도 관리합니다. 많으면 혼나요. 네. 그러고 뭐 제 밑에도 지금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들어가고 싶다. 거기서. 충분히 회장님께서 챙기시기 때문에 원화가 챙기니까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물론 회사에서는 한 이제 직장인이고 회사 업무에 충실을 해야 되지만 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주부 이제 전업을 하는 그러니까 육아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 일에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더라.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네.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일찍 퇴근 좀 시켜주고요.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현업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질문이었는데 그 현업에서 느끼실 때 여기 책에 보면은 여성 인력이 사회에 많이 나와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것도 아주 스치듯 나온 글귀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봤을 때 여성 인재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느 CEO분이 남성 CEO분이 말씀하셨는데 여성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이게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의견도 밝혔어요. 그 부분에서 어떤 의견 있으신지? 이게요. 신입 사원 때 보면 여성 인재들이 다 남자도 훨씬 더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우리 이제 고정관념의 문제인데 결혼하면 회사 사랑 100점에서 남편 사랑 30점, 회사 사랑 70점으로 이렇게 분산되는구나. 근데 애를 낳으면요. 아이 사랑 99점, 남편 사랑 1점, 회사 사랑 0점 이렇게 가요. 이게 집중도가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성 인재는 뽑아놓으면 애 낳고 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반등합니다. 반등해요. 실제적으로. 아니 내려갔다 다시 반등한다. 다시 떨어졌다가 애가 좀 크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반등해요. 또. 이걸 기다려줘야 했다는 얘기죠, 회사가. 네. 그럼 왜 우리가 저는
뭐 두 번째 책에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썼는데요. 여성 인재를 회사, 기업이 우리 사회가 안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 망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 망하는 게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이제 애 안 낳잖아요. 네. 안 나오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본이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성장 시대가 굉장히 가파르게 갈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안 나오니까 네네. 일본보다 더 심해져요. 그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역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네, 고령화되는. 역삼각 적은 애들이 노는 사람 다 이렇게 먹여 살리려면 엉망되겠죠. 네. 역삼각형 구조에서 우리가 저성장을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역삼각형 구조 말고 네. 그냥 이런 삼각형 구조가 인구 구조가 있는 국가 하나를 M&A를 하면 돼요. 그렇지 하나 있어. 저 위에, 저 위쪽에 하나 있어. 통일하면 돼요. 이야. 통일하면 되는데 좋은데요? 그 네.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다 했잖아요. 네. 100% 공감해요. 그거 딱 M&A 하면 돼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통일은 언젠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네네. 이런 방법이 뭘까요? 집에 계신 여성인재들 빨리 데리고 나와야 돼요. 네. 데리고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인구가 생산과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계속 여성 인재들이 나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으면요. 네. 기업들이 여성 인재는 애 낳고 이러면 집중도 떨어지니까 안 뽑고 이렇게 하면요. 네네. 내 혼자 살자고 우리 다 같이 죽는 방법. 근데 저도 하나 질문 예. 하는 신입 사원 때 아무래도 연수 같이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내 연애 할 기회도 있고 막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 담당자로서. 사내연애요. 네. 일반적인 하다 사람들은 사내연애 별로 안 이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에 방해된다고. 일하라고 뽑았지 연애하러 그쵸.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저는 같이 일하면서 또 저는 열심히 장려하는 할 수도 있고. 편인데요. 사내연애 장려합니다. 장려하는데 가능하면 근데 한 부서에는 눈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한 부서에서 눈 맞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왜? 그래서 둘이 사내연애 한다고 칩시다. 아무도 몰라. 제가 이 친구 막 혼냈어요. 여기서 막 화를 낼까 지금. 한 부서만 피하면 사내연애 충분히 뭐. 그러면 그런데 굉장히 되게 고무적인 관점 많이 들었는데 예. 아까 그 여성 인력에 대한 관점도 신선하고 이 예. 사내 연애 이 부분에 대한 관점도 신선해요. 지금 현업에서 인사 전문가로 계신 그 관점이신데 실제로 다른 인사 전문가들도 이런 관점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특히 네. 사내연애 한 부서만 아니면 좀 뭐 관계없다는 네, 네. 것은 다 공유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여성 인재에 네, 네. 대해서 뭐 롯데에서 뭐 여성 육아휴직 의무제 무조건 가야 돼.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요. 네네. 시간이 조금 흐르면요. 여성 인재들이 그런 것들을 기업에 네. 압력으로 요구를 했대. 우리도 당신네 네. 회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사회적 요구가 좀 네네.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성 인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아직도 남성 인재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빨리 네. 그 고정관념이 없애야 됩니다. 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백화점에 롯데백화점 난지리 여성 난지리 네. 바이어가 남자였어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는데 너 착용은 해봤냐? 이런 거예요. 해봤대. 그래서 너 변태냐고 왜 착용하냐? 그랬더니 바이어가 착용해보고 촉감 느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남자 바이어가 여성 속옷을 벨트처럼 입고 이게 지 말은 맞지요. 근데 이게 한계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서보는 여성이 바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 바뀌었죠. 네. 그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네.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점점 네. 확대해 네. 나가야죠. 그렇다면 이 질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성의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다못해 그 여성의 속옷을 팔던 그 남성 바이어도 여성으로 대체하면서 그 일자리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성 인력이 이렇게 부상되면 될수록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들요? 네. 지금까지 부당하게 누렸잖아요. 부당하게. 우와. 지금까지 부당하게 누린 것들을 네.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면 안 되죠. 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실제로요. 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재들을 가능하면 승진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네. 많이 시키려고 이제 우리 룰 자체가 뭐냐면 여성 승진 대상자 중에서 승진하는 율, 네. 남성 승진 대상자 중에서 승진하는 율, 네. 이쪽이 많아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이쪽이 더 많아야 된다 룰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 중에서 입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역차별이라고 그런 말 나올 것 같은데요. 역차별 네. 그러고 뭐 간혹 그런 얘기하면 나는 애도 다 낳았고 이제 병원 가서 성전환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여성으로 만들면 승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마중물이라 보거든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냐면 왜 시골에 펌프 이게 있는데 네. 가끔 물이 꼬르륵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물을 퍼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좀 부어야죠. 한 바가지 네. 물을 퍼서 붓고 펌프질하면 네, 진공 그렇죠. 때문에 올라오죠. 그렇죠. 이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에요. 네네. 그렇게 여성에 조금 더 배려하는 거 네. 이게 마중물입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서 펌프 안에 넣지 못하면 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원한 네.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자들이 좀 누려왔으면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훈훈하게 네. 남자들은 안 던진다고 표정이 굳으셨어요, 남자분들이. 예. 저는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만큼 좋은 여자가 많이 주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여자를 만나면 그만큼 저도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전업주부 하시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가 어이없는 낭비라고 있는 게 전 네. 세계에서 우리가 대학 진학률 제일 높죠. 그렇죠. 네, 제일 높아요. 네. 85% 이렇거든요. 전 세계 대학 진학률 제일 높은데 그렇게 여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또 학비는 얼마나 비싸? 미국 다음으로 제일 비싸죠. 네. 그렇게 엄청나게 돈 퍼부어서 여성 인재를 다 교육시켜놓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기업에 잠깐 처녀 때 하고 애 낳으면 다 집으로 가서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아, 네. 아니거든요. 네. 활용해야지 그만큼 투자했으면 교육에. 저자님 굉장히 터프하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책 보면 약간 보수적이실 것 같고 뭐 그런데 굉장히 그런 인재에 대한 부분 굉장히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이게 혁신적인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는 걸 아니까. 네. 혁신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거다 거죠, 보시는 이거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지만 남은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3부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질문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먼저 드릴게요. 지금 한쪽에서 이 타이핑 오늘 봉사해주고 계시는데, 네, 김성은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저희 농인의 북포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기사 분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포럼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북포럼 치면 이렇게 그 그룹 커뮤니티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분들도 이제 거기에서 보시고 MC 신청을 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셨죠? 오늘 네. 처음 하시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감,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소감 짧게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저도 처음 MC 그 발언 했는데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도 긴장이 되고 게스트를 모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네요. 네.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네, 뭐 저도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크쇼 형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공주 던져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한테 이런 학습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글로벌 정말 말대로 글로벌 인재가 돼서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글로벌 인재 김종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기회 누려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북포럼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월 수요 북포럼 방송 안내 마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죠. 북포럼 @ 대전이 있어요. 대전에서도 북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본계적 이 저자님 모시고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대전 북포럼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이죠. 리스판서블 컴퍼니 파타고니아 장인현 대표님과 공역자 분들 모시는데요.
저희가 항상 저자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은 그 역할을 나뉘어서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고 할까요? 이게 했다고 해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미지 캡처가 강조까지 해줬네요. 3월 19일 날에는 최병강 책카피라고 불리는 분이죠. 몰라보게 글솜씨가 좋아지는 글쓰기 20일 완성이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 앞서 저자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어떠셨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네. 이게 사람이 가장 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북보름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에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글을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췌한 글귀는 이 글귀입니다. 단언하건대 인생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생이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운명짓지 않았다. 그러니 일상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행복이라는 느낌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행복감이다. 네, 글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